JB 타임즈. 더마과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과입니다. 이하나 이삼님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오늘 2학기 개강합니다. 개학입니다. 2학기 때도 김종배의 시선 집중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 벌써 개학이군요. 네. 하긴 고등학교 초중고는 좀 빠르죠, 대학보다는. 그렇죠. 자,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네, 사람답게 사는 세상님이 바닷가에 사시나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바다를 향해 난 창으로 바닷바람이 들어와 살결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시선 집중해서 시원한 바람이 귓가에 불어오길 기다립니다. 바닷가 난 창, 바닷가에 난 창. 갑자기 건축학개론의 그 집이 생각이 나네. 네. 제주도 바닷가에 그 집 기억나세요? 바다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진짜 바다를 보고 싶네요. 아, 회 먹고 싶다. 제이비는 모든 것이 먹는 걸로 연결되는 제이비. 네. 네, 어쨌든 바다에서 듣는 시선 집중은 더 시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 타임 가시죠. 네, 지난주 폭우로 인한 비에 가난한 자에게 더욱 가혹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드렸었고 반지하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서울시가 바로 반지하 주거를 아예 불허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지난 10일이었는데요. 5일 만에 이제 또 다른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질적 대책이 되겠냐 이 시간에도 꼬집은 바가 있었는데 조금 더 알차게 나름 내놨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하고 앞으로 20년 내에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서 반지하 가구를 흡수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뜨는 게 바우처 제도인데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보조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반지하랑 지상층 보증금이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 월 20만 원씩 보조해주면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제이비 실효성 어떻게 보세요? 뭐 월 20만 원이면 도움이 되긴 될 거예요. 뭐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저는 한번 일단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향후 20년 내잖아요. 네. 20년 안에 폭우 다시 안 온답니까? 오겠죠. 그러면 어차피 서울에 20만 호에 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점차적으로 20년 동안에 점차적으로 반지하 주거를 없애겠다 이런 접근법 이건 뭐 현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반지하방 세입자부터 할 것이냐? 당연히 침수 피해가 큰 반지하방 세입자부터 그러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아주 이건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자 그러면 그 뭐 바우처나 이런 거 지원해서 나간다고 쳐요. 만기가 안 됐어요. 집주인이 안 빼줘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런 그 소소한 거 빼고, 자 세를 놓는 집주인한테는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줍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반지하에서 뭐 빠져나오게 세입자가 빠져나오게 유인책을 줬다고 쳐요. 네. 그러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집주인은 다시는 여기에 그럼 월세 안 드린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 수입이 끊기는 거니까 누군가를 다시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법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대책이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하 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뭐 이런 뭐 방안 나왔다라는 거 저희도 전해드리면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 이건 반쪽짜리예요. 아무리 바우처를 주거나 뭐를 해서 기존 세입자가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만든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갖고 반지하방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다시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목이 되는 게 오늘 나올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안인데요. 250만 호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고 하죠. 여기에 반지하 대책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반지하 정책은 속도가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었던 것도 뉴스를 탔는데요. 과연 이런 디테일한 현실함까지 좀 담겼을지 시선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네. 그 뒤에 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는 담대한 계획이라고 했는데 왜 용어를 담대한 구상으로 바꿨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담대한 계획이라고 하면 경제협력 프로그램 이런 뉘앙스를 띠게 되지만 담대한 구상엔 경제협력 계획도 있고 군사협력 계획도 있고 정치협력 계획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은 대로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정치 군사적인 제안은 없거든요. 네. 응? 그럼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거 오디오가 없어서 제가 좀 대신 그대로 그러니까 전해드리면 담대한 구상은 내일 시작될 수도 있고 3달 뒤에 시작될 수도 있고 2년 뒤에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대한 구상 중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만 계속하면서 계속 북한이 답을 안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담대한 구상은 이미 오늘부터 가동 중이다. 북한이 생각하는 과정,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 서로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는 과정, 그것이 아마 초기 조치 단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모호해서 어찌 정리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요 얘기를 잘 듣다 보면 뭔가 지금 비공개 선에서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즉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마침 기자가 물었더라고요. 하지만 대답은 아니요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전에 북한 당국과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 다만 현 시점에서 관계부처와 국가안보실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초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먼저 던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북한과 대화도 없고 그렇다고 정치 군사적인 제안을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던진 것도 아니고 그럼 북한 보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좀 정리를 하면 이 관계자가 말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전제 조건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일단 먼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그 다음에 가서 구체적인 정치 군사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건 과연 담대한 구상이냐. 제가 볼 땐 별로 담대한 것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입장 대 입장, 행동 대 행동이라고 하는 그 노선을 계속 견지를 해왔기 때문에 먼저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고 하면 북한은 안 움직인 것은 지금 수십 년의 역사에서 다 목도했던 바이기 때문에 별로 현실적인 접근법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현 시점에서 관계부처와 국가안보실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제안이라면 상대한테 던지는 카드잖아요. 네. 그러면 공개적으로 던지든 비공개로 던지든 뭔가 일단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없대잖아요 지금. 근데 한편 그 정부가 유엔에 대북 제재 단계적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런 약간 당근을 조금 던지는 거는 아닌가요? 그것도 먼저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전제 조건을.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네, 시정님이 딱히 저 제안이 지금까지와의 기조와 다른 게 뭔가요?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 8시 반에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최종 건전 외교부 차관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 등 좀 총괄적으로 짚을 예정이니까요.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이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장관, 차관, 외청장 그리고 청와대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총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참석을 요청했다.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율하고 있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참석한다고 하면 현직 대통령이 그 당 연찬회에 가는 거는 뭐 처음이다 이런 뉴스가 있긴 하던데요. 네. 그것 때문에 주목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왜 이 뉴스를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얼핏 봐서 뭐 있을 만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맡게 되는 가을 정기국회 아닙니까? 국정감사도 있게 되고요. 이런 정기국회를 앞두고 분위기를 다잡고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연찬회가 8월 25일이면 딱 그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당 입장에서도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심기 일전의 자리로 설정하려고 하겠죠. 뭐 이것도 얼마든지 그거 생각할 수 있는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면 연찬회가 8월 25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8일 전에 하나의 일정이 있습니다. 17일에 가처분 신청 심리가 있습니다. 내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있고 이르면 바로 그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있는데 자, 이 지점에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법원에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은 극심한 혼미 상태로 더 빠져들겠죠. 네. 분위기는 당연히 어수선할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연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머릿속에?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가는 건가요? 근데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 안 한다면서요. 네. 그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가서 대통령 아무 얘기 안 하고 입을 꽉 닫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한 말씀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설령 덕담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거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 연출된 상태에서 던지는 덕담이라 하더라도 그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무에 개입 안 한다고 했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도 참석을 조율하고 있다? 그래서 묻는 건데요. 어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하. 그렇다면 그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도 기각 쪽에 무게를 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볼 때 거의 100% 기각된다라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사전 판단. 네. 그래서 참석을 조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JSD 희동님이 이런 뉴스가 법원 압박용은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좀 멀리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네. 어쨌든 국민의힘 연찬회에 대통령이 간다? 이런 걸 논의하고 있다? 이 뉴스에 대해서 라디오 헤드님이 윤핵관 단합대인가요? 라고 해주셨고. 근데 정반대의 상황.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요. 네.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고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그림이 되죠. 그렇죠. 말 그대로 심기일전의 자리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눈길을 좀 꽂아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미정인 상태잖아요. 네.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논 중인가 봐요. 결정은 아니고. 오, 현답. 그렇죠. 네, 네. 8273님이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하니 단합대회 한번 갑시다. 이랬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해주셨고 네. 0698님은 자성과 심기일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대표 후보가 어제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그런 것들이 저를 예비 경선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민과 당원께 그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임을 설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내 파랑과 이변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퇴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박용진 후보의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히 기자들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지 선언이라도 해주면 그죠? 그렇죠. 이에 대한 강훈식 후보의 답변 마저 들어보시죠. 저는 반명 단일화만으로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로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이 남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지 선언은 없었던 거고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는 끝. 무산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 뭐 단일화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 판세에는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생략을 합시다. 자, 이 자리에서는 강훈식을 통해 박용진을 볼 수 있다. 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훈식을 통해 박용진을 볼 수 있다고요? 예, 뭔 말씀이냐면 강훈식 후보는 왜 이 시점에 사퇴를 선언했을까요? 요 질문을 한번 버전을 바꿔보겠습니다. 강훈식 후보는 왜 지금까지 버텨왔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답이 딱 하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죠. 강훈식 의원은. 그렇죠.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충청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 시선을 집중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내지 어떤 그러니까 뭐 3위에서 2위로 올라서는 어떤 이런 만약에 득표율을 기록을 했다면 충청의 그러니까 충청 지역의 대표 주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하나의 계기로 정치적 도약의 디딤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충청 지역 경선까지 달려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퇴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강훈식 후보의 이런 행로를 박용진 후보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박용진 후보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호남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을 꺾기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기반을 다질 수만 있다면 큰 성과고 그 미래 기반이 호남에서 확실하게 다져진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25% 안팎의 평균 득표율을 넘어서는 득표율을 호남에서 기록한다면 박용진 후보는 저도 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호남이 박용진 후보의 이런 바람과 희망에 호응할까는 미지수이고요. 아무튼 강훈식 후보가 충청 경선을 바라봤던 것처럼 박용진 후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호남 경선 결과를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박용진 의원은 강훈식 의원의 사퇴 소식에 대해서 아직 전체 유권자의 70%가 투표하지 않았다. 호남이 결판 내달라. 이렇게 새로운 의지를 다졌는데요. 그 의지가 표로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이비가 이렇게 심각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162 하나님이 민주당 전당대회 핵노잼입니다. 그 점을 이따가 우상호 비대위원장 네, 인터뷰하거든요. 요거는 한번 좀 물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0979님도 흥행 실패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사람답게 사는 세상님은 강훈식은 실리를 모두 챙겼으니 지금이 사퇴 적게 아닐까요? 라고 또 꼽아주셨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좀 주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르면 오늘 주호영 비대위에 승선할 비대위원들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예. 어떤 인사들로 채워질지 좀 시선 집중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열립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누가 될지 좀 궁금한데 참 오래 걸렸네요. 후보군이 압축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반면에 야당에서는 지금 누가 되든 식물총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요. 식물총장이 될지 동물총장이 될지 어느 분이 될지 이력을 보면 좀 또 가늠이 될 테니까요. 네.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추석 기차표 온라인과 전화 사전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코로나 여파 때문에 100% 비대면으로 지금 예약이 된다고 하니까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추석 얘기하니까 어제가 말복이었죠. 네. 어제가 말복이었으니까 이제 삼복더위는 끝난 거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더위는 좀 있다가 이제 물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쁜 마음은 좀 있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목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